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 공작 파트 첫 번째 공작 기계 일반입니다. 기출문제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 기계라고 하면 공구와 공작물을 이용해서 보통 공작물을 회전시키던가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공구를 맞닿게 해서 상대 운동을 통해 공작물을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기계를 공작 기계라고 하죠. 공작 기계 분류에 대한 내용이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범용 공작 기계 그리고 전용 공작 기계가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죠. 범용 공작 기계라고 하면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고 일반적인 공작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액세서리를 더 붙여서 가공 범위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한 가지 기능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작 기계를 전용 공작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작 기계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절삭 가공과 비절삭 가공에 대한 차이도 기출 문제에 출제가 되었죠. 절삭 가공은 칩을 발생시켜서 공작물을 깎는 가공을 하는 그런 공작 기계를 절삭 공작 기계라고 하고, 이러한 가공을 절삭 가공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절삭 가공 공작 기계들은 밀링 선반, 연삭, 래핑, 호빙 머신, 그리고 슈퍼 피니싱 이런 종류가 있고요. 절삭 가공 이외의 가공을 이제 비절삭 가공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소성 가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작 기계 3대 운동도 기출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3대 운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대 운동이라고 하면 절삭 운동, 절삭이 이루어지는 운동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송 운동, 공작물이나 공구가 왕복 운동, 상하 운동, 앞뒤 운동, 전후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을 이송 운동이라고 하고요. CNC 공작 기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치 조정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삭 이론인데요. 절삭 이론 중에서는 칩의 종류와 형태 매우 중요하죠. 항상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칩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유동형 칩, 전단형 칩, 경직형이 아니고 경작형입니다. 균열형 칩,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많은 칩이 유동형 칩입니다. 절삭 조건이 이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절삭 조건일 때 유동형 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형태를 유동형 칩이라고 하고, 이렇게 끊어져서 톱니 모양으로 나오는 칩을 전단형 칩, 그리고 연성재료 같이 점성이 큰 재료를 자를 때 경작형 칩, 같은 말로 열단형 칩이라고 하고요. 취성이 많은 재료를 깎을 때 균열형 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칩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공작물에서 떨어져 나온 쇳가루를 칩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에서 떨어져 나온 쇳가루, 그러니까 절삭 가공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유동형 칩에 대한 내용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칩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공작물의 재질이 가장 큰 요인이겠죠. 그리고 공구의 형상, 그리고 공구의 이송 속도, 얼마나 빠르게 자르느냐, 그리고 절삭 깊이, 한 번에 얼마나 많이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칩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4가지 칩의 형태 중에 유동형 칩이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칩 브레이커에 대한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인위적으로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바이트 팁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바이트 팁 위에 이렇게 굴곡져 있는 무늬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이제 칩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얘의 역할은 칩이 이렇게 왔을 때 칩 브레이커를 통해서 칩이 뚝 끊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칩을 짧게 끊어뜨리는, 그래서 짧은 칩들이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칩 브레이커가 되겠죠. 다음은 바이트의 주요 각도입니다. 바이트 각도에 대한 내용도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경사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유각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됐죠. 그래서 경사각은 수평면과 경사면의 각도 그리고 여유각은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각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이트를 위에서 본 그림이죠. 그렇죠? 바이트를 위에서 본 그림인데 이 위에서 본 그림을 앞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화살표 방향으로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 방향으로 본 그림 이 부분으로 본 그림이 요 파란색 네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빨간색 네모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윗면 경사각이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이 면, 바이트 날 끝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바이트의 윗면과 이 수평선과의 각도가 있죠. 알파라고 하는 각도, 이 알파라고 하는 각도가 경사각입니다.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날이 점점 예리해지겠죠. 얇아지면서 예리해지겠죠. 그럼 칼날이 예리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란색 바이트 날 끝에서 수직선으로 내린 이 선, 파란 선과 바이트 옆면과의 각도 베타라고 합니다. 이 베타가 바로 여유각이 되겠습니다. 공작물과 바이트가 부딪히려고 하는 그 여유를 나타내 주는 각이죠. 여유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작물과 바이트가 부딪히지가 않겠죠. 마찰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너무 크면 클수록 좋긴 한데 너무 커지게 되면 바이트가 너무 얇아지게 돼서 바이트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경사각과 베타라고 하는 여유각의 위치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바이트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 발전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체 바이트를 많이 썼죠. 날 부분과 자루 부분이 같은 재질, 한 몸뚱이인 이 단체 바이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탄소 공구강을 써서 바이트가 쉽게 무뎌졌어요. 그래서 금방 무뎌지면 다시 연삭기로 갈아내고 해서 이제 연필처럼 거의 쓰는 거죠. 점점 짧아지는. 근데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납땜 바이트라고 해서 탄소광으로 만든 또는 초경합구로 단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납땜이나 용접을 이용해서 붙여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넘어가게 돼서 폐기식 바이트, 클램프 바이트라고 하죠. 나사로 팁을 고정시켜서 바이트 팁이 끊어지면 얘만 다시 교체하는 것이죠. 현재는 공작기계에선 이 클램프 바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제 바이트의 종류에 대한 내용도 기출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단체 바이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절삭저항의 3분력을 보겠습니다. 절삭저항 3분력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공작물로부터 받게 되는 저항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력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3분력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작물은 회전하게 되고 바이트가 이렇게 위로 올려 쳐내는 위로 올려서 바이트가 공작물을 깎게 되는 힘을 주게 되죠. 그거에 대한 저항력으로 주분력이라는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다음 이송이라고 하는 바이트를 이렇게 밀어 넣는 바이트를 이송 방향으로 주게 되는 이송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력인 이송분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1회 절입할 때 앞으로 집어넣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 힘의 반대 방향 저항력으로 배분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힘을 3분력이라고 하고 이 표를 확인해 보면 주분력이 가장 크게 되죠. 그리고 가장 작은 게 바로 이송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산분력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공구 마멸에 대한 내용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구 마멸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멸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크레이터 마모고 하나는 플랭크 마모입니다. 크레이터 마모는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움푹 패이는 형태를 크레이터 마모라고 하고요. 플랭크 마모는 옆면, 여유면에서 발생하는 평행하게 마모되는 형태를 플랭크 마모라고 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이 윗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움푹 패여서 들어가는 형태, 달 표면에 움푹 패인 부분을 크레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와 닮았다 해서 경사면이 움푹 패여져서 가공물에 닿아서 마찰이해서 움푹 패여진 그 마모를 크레이터 마모, 옆면 여유면이 점점 닳아갖고 없어지는 면을 플랭크 마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멸의 종류가 중요하고요. 마멸의 종류 중에서 크레이터 마모, 오목하게 패이는 형태, 경사면이요. 그리고 플랭크 마모, 절삭면이 평행하게 마모되는 형태.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구 수명 판정법도 기출문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구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언제쯤 공구를 바꿔줘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완성된 가공면 표면에 색조문이나 반점이 발생할 때 공작물을 다 만들었는데 공작물 표면이 이상해요. 그러면 공구가 조금 잘못되었구나라고 판정할 수가 있겠죠. 공구 날끝을 인선이라고 하죠. 마모가 일정량에 도달했을 때, 공구 날끝이 뾰족하지 않고 마모되었을 때, 그리고 절삭저항의 주분력 변화는 적은데 다른 분력, 이송분력이나 배분력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이송을 계속 주었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간다 라고 할 때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완성치수의 변화량이 일정량에 도달했을 때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치수가 오차가 나요. 그러면 공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정법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류로는 치핑이라고 하는, 결손이라고 하는 마모 형태도 있어요. 충격에 의해서 공구 끝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치핑, 결손이라고 합니다. 또는 마찰열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공구날이 파손되는 현상, 온도 파손도 있습니다. 공구 온도와 관련해서 공작물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절삭저항이라고 하면 공작물과 공구의 마찰로 인해서 공구의 온도도 올라가지만 공작물의 온도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작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죠. 공작물의 온도 측정 방법, 칩의 색깔로 공작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높은 온도에서 공작물이 절삭가공하게 되면 철재료 같은 경우는 파란색 칩이 측정할 수가 있고요. 열량계라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공작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열전대라고 하는 측정기구를 이용해서 공작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인선입니다. 구성인선은 항상 기출문제로 출제되는 내용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인선, 빌트업 엣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연성 공작물을 절삭할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구와 공작물의 경사면에, 공구 경사면에 발생하고 절삭력에 의해서 칩의 일부가 날 끝에 붙어서 표면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것, 이게 바로 구성인선인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공구예요. 공구의 날 끝입니다. 이게 날 끝이에요. 얘가 이제 바이트 공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여기 이제 깎여진 면이고요. 여기 이제 칩으로 없어질 면이죠. 이게 칩으로 없어질 면이에요. 파란색 이렇게 깎여서 밀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 검은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검은색 부분이 발생해서 점점 커지다가 최대가 되고 탈락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검은색 칩이 응어리져 갖고 남아있는 이 부분을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아있게 되면 오히려 얘가 칼날의 역할을 하게 돼서 치수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함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절삭 가공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결함 중에 하나입니다. 구성인선은 별로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인선 방지 대책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방지를 하려면 경사각을 크게 해야 한다. 칼날을 예리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알파라고 하는 그 빨간색 각도를 크게 하는 방법이 구성인선을 방지하는 대책, 그리고 절삭 속도 빠르게 잘라내면 구성인선이 방지가 돼요. 그리고 절삭류를 공급해주면 날것이 냉각되고 구성인선이 배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 절삭 깊이를 한 번에 많이 자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르는 게 구성인선을 방지하는 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구성인선의 발생 원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경사각이 작게 되면 구성인선이 잘 발생되겠죠. 또는 절삭 속도를 작게 하면 구성인선이 발생되겠죠. 다음 절삭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구성인선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절삭 깊이를 크게 하면 구성인선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연성 재료를 절삭하게 되면 구성인선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과 발생 원인 서로 대조되니까 꼭 대조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떡을 칼로 자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떡을 칼로 자를 때 첫 번은 잘 잘리지만 계속해서 자르다 보면 칼날 끝에 떡이 엉겨붙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칼날이 떡을 자르는 게 아니고 칼날 끝에 붙어 있는 딱딱해진 떡을 자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날 끝에 붙어 있는 떡이 바로 구성인선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절삭할 때는 반드시 구성인선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서 방지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성인선의 임계 속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탄소 강제를 20에서 50m/min의 속도로 가공할 때 이제 구성인선이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임계 속도. 그래서 이 수치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 한번 출제가 되었었죠. 그 다음은 절삭류입니다. 절삭이 원활하게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삭류가 되겠죠. 같은 말로는 절삭제가 있겠습니다. 절삭류, 절삭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삭류의 사용 목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른쪽 어드바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삭류 사용 목적은 공구의 인선, 날끝을 냉각시킨다. 그래서 경도저하를 방지시키고요. 그다음 가공물도 냉각시키죠. 그래서 절삭열에 의해서 정밀도 저하를 방지합니다. 공구의 마모를 줄여서 가공 표면을 양호하게 하고요. 칩을 씻어주고 구성인선을 제거해주고 절삭작용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죠. 정리를 해보면 냉각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척작용, 그리고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윤활작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삭제의 종류는 이 종류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절삭제의 종류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수용성 절삭류, 가장 많이 절삭류로 사용하죠. 그래서 원액을 물에다 타서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20%의 절삭류 원액과 80%의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수용성 절삭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출문제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징은 냉각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죠. 나머지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절삭류를 사용하면서 얻는 효과도
시험 문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네, 절삭류 사용 효과는 마찰이나 공구의 마모를 저감시키고 거의 목적과 비슷하죠. 그리고 녹방지, 녹의 스는 걸 방지해준다. 이 얘기를 용어로 방청이라고 합니다. 다음 가공 부분의 치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구성인선을 작용을 방지해주죠. 다음 공구나 피절삭제라고 하면 절삭을 당하는 재료, 공작물을 이야기하죠. 냉각작용에 의한 공구 수명의 연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윤활유입니다. 절삭류는 절삭 가공을 할 때 절삭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름이고요. 다음 윤활유는 기계 부품 간에 운동해야 하는 기계 부품 사이에서 유막을 형성시켜서 잘 원활하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이 가장 크죠. 그래서 윤활유의 사용 목적이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윤활작용, 서로 간의 부품을 유막으로 분리해주고 마모 및 융착, 들러붙는 것을 방지해주고, 냉각작용, 마찰열을 흡수해주는 작용, 그리고 청정작용, 부식이 안 되는 작용이죠. 용어로는 방청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윤활제의 구비 조건, 윤활하는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용 상태에서 점도가 있어야 돼요. 끈적끈적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흘러내려서 없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윤활도 잘 되고요. 그리고 한계 윤활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유성이 있을 것, 윤활성이 있을 것, 그리고 산화나 열에 의해서 안정성이 높을 것, 그리고 화학적으로 활성하면 안 되죠.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깨끗하고 균질한 이러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윤활작용을 구분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구분을 하는데요. 유체윤활은 완전윤활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유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이제 부품 간의 하중에 의해서 이 유막이 불안정한 상태를 불완전윤활 또는 경계윤활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이제 더 심각한 상태가 바로 극압윤활입니다. 여기 이제 유막이 파괴가 일어나서 제대로 된 윤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상태도 꼭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윤활 방법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 중에서 핸드구비법, 윤활유를 어떻게 공급해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데요. 핸드구비법은 작업자가 손으로 급유하는 방법입니다. 윤활유를 공급하는 방법이죠. 척화구비법은 니들밸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정한 양을 척화해서 급유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패드구비법, 무명이나 털로 만든 패드를 이용해서 오일통에 담가서 이 털이나 무명 사이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윤활 방법, 그리고 강제급유법,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윤활유를 공급하는 방법이죠.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방법도 꼭 읽어보시고 구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는 이제 중점적인 부분을 다뤘고요. 개념 잡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